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그리고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죠. 오늘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는 2025 국민의 선택 새 출발 대한민국 첫 번째 순서로 제주부터 서울까지 각 지역별 표심은 지난 3년간 어떻게 달라졌는지 해당 지역 기자들 연결해서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고요.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대선 결과 분석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정치권 상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나다윤 씨. 네, 현충일 연휴의 시작이었던 어제 이미 여행지로 떠난 분들이 많은 걸까요? 어제 이 시간대 한 구간의 정체 길이가 약 50km까지 살펴졌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고속도로 정체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으로 예상한 시간이 바로 지금 12시 대인 만큼 정체는 대부분 지방 방향으로 살펴지는데요. 이 시각 유일한 두 자릿수대 정체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금소부터 서종 사이 12km 구간에서 나타나고요. 이외 정체들은 모두 한 자릿수대로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과 호법 분기점에서 짧게씩 주춤했다가 새마을 부근에서 4km 구간 밀리고 40번 평택제천선 제천 쪽은 남한성 분기점부터 안진터널 사이에서 정체입니다. 수도권을 순환하는 100번 고속도로는 경기 서쪽 송내를 앞두고 양방향 4km 구간 통과가 가장 어렵고요. 경기 동쪽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성남요금소 부근 사고 영향으로 송파부터 3km 구간 밀립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오산과 수원을 앞두고 각각 3km씩 밀리고 양재부터 반포 사이에서도 다시금 속도를 줄이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쪽은 정안나들목 부근, 논산 쪽은 차량터널 부근에서 각각 6km 구간씩 막힙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1대 대선 기획 2025 국민의 선택 새 출발 대한민국. 네, 지난 6월 3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고 6월 4일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죠. 자, 지난 3년 전의 대선 또 지난해의 총선 이번에 대선까지 각 지역별 민심 어떻게 변했는지 각 지역 기자들 연결해서 직접 들어봅니다. 먼저 제주부터 시작할까요?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훈입니다. 네, 3년 전 대선 또 지난해 총선 이번 선거 네. 좀 비교해 주시면. 제주는 전국의 1%지만은 제주도는 예전부터 민심의 풍향계라고 이렇게 불렸거든요. 네, 그건 바로 제주에서 1위를 하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뜻인데 예.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1위 했으나 결과는 달랐고요. 그런데 민심의 풍향계라는 사실이 올해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주 득표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4.76, 김문수 후보 34.78%인데 8만 4천 표 가량 표 차이가 났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은 50.59%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높았고요. 득표 수도 22만 9천 표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네. 또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한데 총선을 보면은 2004년 그 당시 그러니까 17대 총선인데 그 이후로 17대 총선 이후 민주당 이외의 후보가 당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제주도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게 이번 대선에서도 한 번 더 확인됐습니다. 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특히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다수 득표를 올린 그 요인은 뭐라고 분석됩니까? 아무래도 이거 전국적으로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12.3 내란 영향이 제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내란 세력을 타도하자 이런 외치는 시위가 제주에서도 몇 번 열렸는데
1987년 민주화 운동 그때는 뭐 전국적 열기였는데 그 이후 시위 현장에 나온 바가 12.4 내란이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많았고 민주화 항쟁 이후에 그만큼 제주도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12.3 내란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는 특히 제주 4.3과 이제 연관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로도 이제 영향이 좀 주어졌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을 약간 이렇게 폄훼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당시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주 4.3을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한 명백한 공산 폭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4.3 단체에서 이제 물러나라 반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반성이 좀 없었고 예. 김문수 후보는 그 전에도 제주 4.3을 좌익 폭동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제주도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심기를 이제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제주도에서는 12.3 내란하고 제주 4.3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주도민들 새 대통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문제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 때는 잠깐 좋아졌다가 지금은 또 경기가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는 관광으로 이제 먹고 사는 섬입니다. 새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좀 빨리 좀 해결을 해달라 제주도민들이 바라고 있고요. 예.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10년 넘게 이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인데 그렇죠. 이 제주공항 예정지가 서귀포시 성산읍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대선 표심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제주도 내 읍면동 전부 다 이겼는데 서귀포시 성산에서만 2등을 차지했어요. 여기 아무래도 제2공항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데 민주당하고 달리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 의지를 굉장히 이제 드러냈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결과물이 아무래도 성산읍 지역 표심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2공항 찬성하는 측 말고 제2공항을 하지 말라 이제 반대하는 측도 이제 여론이 좀 상당한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반대하는 쪽에서는 내란 세력들이 제2공항 문제를 제2공항을 추진했는데 이건 안 된다. 원점에서 다시 이제 전면 재검토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제2공항이 이제 굉장한 갈등이 또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문제를 갈등 없이 좀 잘 해결해달라 제주도민을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영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호남 민심 살펴보죠. 뉴스원의 박준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호남 지역 득표율 지난번 대선 또 작년 총선하고 비교해 보면요. 네, 이번 대선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은 전국 최고 투표율과 최고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광주는 83.9% 투표율로 전국 1위였고요. 전남은 83.6%로 전국 2위, 그리고 전북은 82.5%로 세종 83.1%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네, 광주 전남은 전통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득표율을 보면은 이 대통령은 전남에서 85.87%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84.77% 득표로 전국 2위, 그리고 전북은 82.65%로 득표율 3위를 기록하며 호남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이는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최고 투표율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97년 13대 대선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광주에서 8.09%, 전남 8.57%, 그리고 3위 이준석 후보는 광주에서 6.11%, 전남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호남 지역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높아진 그런 이유는 뭐라고 분석됩니까?
네, 광주는 이제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보니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정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힐 때 그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비상계엄의 상처를 가진 80년 5.18 민주화운동의 경험이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광주는 80년 5월 그때를 떠올리면서 사실 공포와 불안에 떨었는데요. 이제 공포는 금세 분노로 바뀌었고 또 분노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광주시하고 광주 시민들의 그 대응 방식도 조금 달랐는데, 그날 12.3 계엄 당일 그날 밤 광주시장과 시의원, 각 구청장, 시민사회와 정부계 대표 이렇게 약 3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민관이 함께한 대책회의를 연 것은 이제 광주가 유일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시민들은 날마다 이제 끝남로에 모여서 윤석열 탄핵과 내란 종식을 촉구를 했는데, 계엄 사태에 대한 반발 정서와 또 정권 재창출 영을 열망이 결합하면서 이 민주당 지지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년 전 윤석열 후보 지지도보다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네. 봅니까?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광주에서 8.02%, 전남에서 8.54%를 얻어서 한 자릿수로 추락을 했는데,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12.72%, 전남에서 11.44%로 이제 보수 대통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게, 국민의힘은 그동안 호남으로의 서진 정책, 서쪽으로 향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호남 민심 달래기에 좀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내란을 옹호를 하거나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이제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이적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를 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이런 행동들이 이제 5.18을 피하거나 왜곡하는 5.18의 아픈 기억을 좀 해집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광주 민심과는 동떨어지면서 이제 한 자릿수 득표율로 추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지도에서 한 자릿수 떨어졌는데, 이제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득표한 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득표한 그 절반을 보수 지지층이라고 상정을 하면은 이준석 후보 표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합하면 10%가 넘으니까 전 대선과 비교해도 민심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다시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 견제 세력을 강조하면서 이제 민심을 호소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재보선거도 이제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호남 지역 유권자들 새 대통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광주 전남 시도민 아무래도 이제 비상계엄과 5.18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란 종식을 가장 먼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 국론 통합, 민생 회복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는데요.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민생이고 경제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불안정한 민생을 안정시켜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광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조금 요구도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선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과 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이 해결을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또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광주를 찾아 직접 언급하며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인공지능 국가 시범도시의 조성 사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 설립을 하고 또 인공지능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서 광주를 대한민국 AI 중심 도시로 키우는 사업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광주 집중유세를 통해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광주 군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 무안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하진 않고 지자체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광주시하고 전남도 무안군 간의 입장차가 컸고 또 갈등이 심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가 주도로 광주 민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고 또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예. 신호가 켜졌고 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마다 참 뜨끈뜨끈한 그 현안들이 크군요. 뉴스원의 박준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 울산, 경남 민심 살펴보죠. 부산일보의 이은철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울경 지역 지난번 대선 또 작년 총선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 세 곳에서 김문수 후보 득표율에 밀리기는 했지만은 3년 전 20대 대선보다는 표를 조금씩 더 얻었는데요. 특히 이제 진보 대통령 가운데 부울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부울경 출신이 이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은 부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89만 5,213명의 선택을 얻어 득표율을 40.14%를 기록했는데, 이건 3년 전이랑 비교해보면 83만 1,896표, 득표율 38.15%를 기록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나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부산에서 얻은 87만 2,127표를 넘어서는 값이며 득표율 또한 38.7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약진과 김문수 후보의 약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3년 전에 이제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4.79,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54.41을 얻어가지고 격차는 13.62%포인트에 달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42.54, 김문수 후보가 47.57로 차이는 5.03%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3분의 1로 격차가 줄어든 것인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부울경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한 지역인 경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40%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39.40%로 51.99%로 집계된 김문수 후보와 12.59%포인트 격차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20대 대선에 비하면 상당한 선전입니다.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37.38, 윤석열 당시 후보가 58.24로 격차는 20.86%포인트였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지역 공약에 좀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점이 부울경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방문에 앞서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항상 메시지를 냈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제 전국적 이슈로 급부상했던 해수부, HMM 부산 이전, 그리고 동남투자은행 설립이 대표적입니다. 예. 김문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HMM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는데, 그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말로만 약속하지 않는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점으로 키우겠다 하며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반대로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다른 지역과도 비슷할 텐데, 비상계엄, 이제 탄핵 이렇게 시작된 레이스인 만큼 불경에서도 애초에 김문수 후보의 불리한 구도로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나 초반의 경우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뒤처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후보 교체 사태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내용이 불거졌는데, 근데 그나마 이때 바닥을 찍은 후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하면서 보수 결집이 이뤄졌고, 결국 막판에는 김문수 후보가 골든크로스에 성공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하지만 결국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내지 못하면서 이 골든크로스를 얻은 컨벤션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불경 공약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을 재탕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등입니다. 네. 부울경 지역 유권자들 새 대통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하게 의지를 드러내온 해수부 이전, 그리고 HMM 부산 이전,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 타임테이블이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울경에서 이번에 성전한 만큼 민주당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지방 권력 탈환을 노리고 있을 텐데, 아마 이를 위해서 새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일보의 이은철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9분이네요. 잠깐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훈 씨. 네, 주말 휴일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어제 30도까지 오른 서울, 오늘 낮 최고 기온 28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기온 25.5도까지 올랐는데요. 어제 북강릉이 34.5도, 강릉도 34도까지 올랐고, 오늘도 강릉은 29도의 기온 예상돼서 다른 지역보다 좀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 주로 오늘은 어제와 달리 좀 경상권의 기온이 이보다 좀 더 오를 전망인데요. 세종, 광주가 30도,
30도, 대전과 대구는 31도, 구미 33도로 대부분 경상권과 일부 강원권의 기온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오늘 해안가 지역 중 부산, 제주는 26도까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은 30도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30도 내외의 낮 더위는 당분간 다음 주 죄송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될 전망이고요.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무난한데 오존 농도가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 영남권 중심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예보 들어있고요.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의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요.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경기 북부나 강원 중북부에는 곳에 따라 5mm 내외의 비 예보가 있고요. 오후까지 서울, 인천, 밤까지 제주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5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지만 평소 토요일 이 시각보다는 도로 흐름이 많이 원활한 편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한남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작업 여파로 주춤합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영동대교부터 사고가 있었던 반포대교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부근까지 12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충청권 천안휴게소 부근과 옥산에서 각각 밀리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오산과 기흥에서 수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1대 대선기획 2025 국민의 선택 새 출발 대한민국. 각 지역별 민심 변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영남일보의 서민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년 전 대선, 작년 총선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득표율 변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대구 경북 TK 지역은 여전히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TK 25석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한 바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대구 67.62%, 경북에서는 66.87%를 획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구에서는 23.22%, 또 경북에서는 25.52%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언뜻 봐서는 전국적인 흐름과 다소 좀 배치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지난 2022년 대선과 비교하면 민심 변화의 조짐도 분명합니다. 당시엔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와 경북 두 지역 모두에서 70% 넘는 득표를 했었는데 이번 김문수 후보는 60%대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1.6% 또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TK에서 역대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들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3년 전보다는 조금 득표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김문수 후보가 TK 지역에서 더 다수 득표한 이유는 뭐라고 분석됩니까? 네,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 기반이 여전히 좀 탄탄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선거 막판에는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일각에선 TK 30% 득표율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TK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 또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탄 여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결국 김 후보가 이 대통령을 TK에서 한참 앞선 이유를 두고는 TK 지역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본투표 당일에 발동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탓인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번 선거에서 TK에 특별히 공을 들였었지만 대구 경북 모두 10% 아래 득표율이 나오면서 기대만큼의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3년 전보다 득표율이 조금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TK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김문수 후보와 반대로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층의 좀 견고한 지지 장벽을 넘지 못한 건데요. 다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안동 출신인데 안동에서 이 대통령이 31.28%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어허. 안동 지역 유권자 3명 중에 1명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셈인데요. 안동은 대구와 함께 보수 진영의 좀 상징적인 지역으로 인식되는데 민주당이 30% 이상 득표하기는 지금까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렇죠. 이 대통령은 이 유세 기간 안동을 2차례 찾았고요. 이 찾은 곳에서 제메이가 남이가 또 안동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묻힐 곳이라는 등 좀 지역 정서를 파고드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략이 일정 부분 그 지역 민심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TK 유권자들 새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건 뭡니까? 네, 다른 지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민 통합과 또 갈등 해소, 또 정치 정상화를 강하게 바라고 있고요. 또 TK 지역의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일자리와 또 경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대구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대한민국 AI 로보스도 또 그리고 지역 최대 현안인 TK 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실행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이 대통령의 TK 득표율이 높지 않았던 만큼 새 정부가 공약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줄지는 모르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좀 동진 전략이 성공하려면 TK 공약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충청 지역입니다. 디트뉴스의 유소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 지역 지난 대선하고 비교해서 득표율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번 대선에서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충청권 평균 이 대통령 득표율은 49.81%로 전체 득표율과 불과 0.3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충청이 민심 바로미터라는 공식 이번 대선에서도 통한 건데요. 충남과 충북에서는 이 대통령이 4%포인트가량의 차이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제쳤고 두 후보 간 표차는 대전에서는 8%포인트, 세종에서는 무려 22%포인트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세종을 제외하고 대전, 충남북 표심을 얻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는 전체 28석 중 국민의힘이 6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네, 충청 지역 이재명 후보가 상황을 역전시킨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네, 디트뉴스 24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12일과 13일 충청권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선택한 유권자의 48%가 더불어민주당을, 23.7%가 국민의힘을 지지 정당으로 골랐습니다. 즉 중도층 민심이 민주당으로 더 많이 향했는데요. 아무래도 12상 비상계엄으로 치러지는 선거였던 만큼 중도층이 내란종식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줬고 특히나 이 중도층 비율이 높은 충청권에서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높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 낙선한 이유는요? 네, 이 충청의 아들을 자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윤 전 대통령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친의 고향이 충남 공주라는 점을 선거 전략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청주공항 8주로 신설 등 윤 대통령이 이제 공약했던 지역 공약의 이행이 지지부진했었고 연구단지가 밀집한 이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는 R&D 예산 삭감으로 직격탄을 입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카이스트에서는 졸업생이 이틀막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점으로 보아 지역민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노상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이 위법 위헌한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와 경호처 인물 가운데 충청 출신 인사가 많다는 점도 심판론에 힘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충청 지역 유권자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는요?
네, 이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충청권 지역 현안을 묻는 질문에 지역 청년 일자리 확충 및 고용 대책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세종에서는 이번 대선 기간 화두가 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실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렇겠죠. 네, 또 전국 석탄 화력 발전소 가운데 절반이 밀집한 충남에서는 이 정부의 기후 정책 기조에 맞춰서 발전소를 폐지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 한편 이 디트니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입니다. 강대규 변호사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대선 강원도 지역의 결과를 한마디로 평가하셨다면? 네, 강원도민들은 양 정치 진영에 각각 당근과 채찍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43.95%, 김문수 후보자가 47.3%, 이준석 후보자가 7.7%, 또 기타 1.05%로 김문수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비해서 한 4% 정도 이상의 승기를 잡은 것이 강원도의 결과입니다. 전체 강원도의 18개 시군을 나눠보자면 원주와 춘천 빼고는 김문수 후보자가 나머지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보다 득표율이 높았다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보수 진영이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 3년 전의 대선보다는 보수와 진보의 격차가 강원도에서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객관적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워낙 보수 강세 지역이라서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이긴 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하자면 18대 총선 이후에 강원도는 더 이상 보수 지역이 아니라는 그러한 평가를 도민들은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3선 12년을 했었고, 맞아요. 예, 그리고 18대 총선에 철원 화천 양구 인재의 이용삼 의원이나 혹은 아니면 영동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모두 무소속이었던 점, 이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강원도민들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동안의 인물론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거라 보여지고요. 그게 작년 총선에서도 강원도 8개 지역구 중에 2개 지역구는 민주당, 6개 지역구는 그 국민의힘이 갖고 가는 것이 결국 각 후보자별로 인물론에 따라서 평가한 것이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도 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큰 도시인 춘천하고 원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죠. 그 요인은 뭡니까? 네, 춘천과 원주가 인구가 가장 큰 도시인데요. 이 두 개 도시의 특징은 대학이 많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는 강원대, 한림대, 성심대, 춘천교대, 송곡대 5개의 대학이 있고요. 원주에도 강릉 원주대, 상지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라대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이준석 후보자의 득표와 관련이 있어서 이준석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 득표를, 이준석 후보자가 전국적으로는 8% 정도의 득표를 얻었는데 춘천시에서는 9.21%를 얻은 만큼 이준석 후보자의 득표가 김문수 후보자의 표심에 좀 표심을 갖고 갔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춘천과 원주 대학 도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내년 강원도 지방선거 등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여기 인물론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례대표 승계를 예정하고 있는 최혁진 승계자가 강원도 원주 출신, 원주에서 민심 정치부터 민생 정치부터 하셨던 분이고요. 또 정무수석으로 거론되는 우상호 전 의원이 강원도 철원 출신이어서 선거 기간 내내 3주 동안 강원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보면 이른바 친윤 세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강원도에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전국적인 정무적인 평가는 어떠할지 모르나 현재 이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등장하기 전부터 정치를 오랫동안 지역에서 했던 분이라서 아직 강원도의 민심은 좀 공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내년 지방선거와 정치권에 고스란히 현재로서는 반영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유권자들 신임 대통령에게 제일 바라는 거는요?
그동안 강원도가 그 군사 접경지나 폐광지 또 환동해권이나 산림보호구역으로 군사 규제, 환경 규제, 농업 규제, 산림 규제가 많아서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것이 강원도민들의 좀 입장이고 주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에 좀 힘을 실어주시고 강원도의 SOC, 고속도로나 철도 등의 확충을 해주셔서 신임 대통령께서 또 새로운 정부께서 강원도의 규제를 혁파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좀 함께 이끌어주시기를 강원도민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강대규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 지역 민심 살펴볼까요?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박정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 경기 지역 지난 대선 또 작년 총선하고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서울 지역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47.13%, 김문수 후보는 41.55%, 또 이준석 후보는 9.94%였는데요. 이 대통령이 김 후보를 5.58%포인트 차이 앞섰는데 서울 25개 지역구별로 보니까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곳이 강북으로 이 대통령이 53.81%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는 37.03%에 그쳤습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은평, 금천, 중랑, 성북, 도봉, 노원, 강서, 구로 등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대부분 50%를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3년 전 대선과 비교를 해보면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득표율이 50.56%였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45.73%였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약 4.8%포인트 차이로 이 후보를 앞섰죠. 그러니까 구별로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 14개 지역구를 가져갔었고 이재명 후보가 11개 지역구밖에 가져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지난해 총선 결과가 미리 보여준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 서울 지역 49개 지역구 가운데 42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을 했었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지난해 12.3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정권 심판론이 더 강화됐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이게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지역도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2.20%를 득표를 했고 김문수 후보가 37.95%를 득표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8.84% 득표를 했는데 이 대통령이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6곳에서 김 후보를 앞질렀어요. 특히 이제 경기도 전체 선거구 45곳 가운데 수원, 장안, 권선구, 또 안양의 만안과 동안구 이런 34곳에서는 50%가 넘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막판까지 논란이 있던 시흥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고 포천시가 23년 만에 진보 성향 대선 후보를 선택한 이 부분도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성남 분당, 또 과천, 여주, 연천, 양평, 가평 6개 지역에서만 우세를 보였는데요. 3년 전 대선에서 이때 이재명 후보가 50.94%, 윤석열 후보가 45.62%를 득표하면서 이 후보가 약 4.9%포인트 차이로 앞서긴 했습니다. 윤 후보를.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14.25%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 민심의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용인, 수지, 이천, 포천 이런 일부 보수 성향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우위를 보였고 이게 사실 지난해 총선 경기 지역 결과도 이때도 민주당이 압승했었거든요. 60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5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세가 강한 지지율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경기도의 경우 격차율로 보면 광역단체 가운데 3위지만 득표차를 보니까 131만 6,528표입니다. 그러니까 1위, 2위를 차지한 세종과 제주를 합친 득표차 14만 94표에 9.4배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득표차 289만 1,874표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을 제외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 득표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인천 지역을 잠깐 보자면 21대 대선 인천 지역 이재명 대통령이 51.67% 득표를 보였는데 이게 또 3년 전보다 득표율을 비교해 보니까 2.76%포인트 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1.86%포인트 앞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는 38.44%를 얻는 데 그친 김문수 후보를 13.23%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예.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에서 모두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총선에서도 지난해 있었던 총선 14개 선거구에서 12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국민의힘은 2곳에서 승리한 데 그쳤는데 이번에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 이재명 대통령이 압승한 이유를 뭐라고 분석됩니까?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 스윙보터로 불리는 한강벨트, 용산,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이 7개 지역의 표심 변화가 결정적이었는데 3년 전에는 윤석열 이 후보가 이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7대0 완승을 거뒀어요. 24만 표 차이로 최종 승리를 했는데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상대하면서 용산구를 제외한 6대1로 구도를 역전시켰습니다. 그 외에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를 뽑았던 종로, 중구, 동대문, 양천 이 지역도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우세 지역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예. 역시 이번 이런 변화된 민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이 비상계엄 등이 중도층 표심을 흔든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급등 지역인 한강벨트의 각종 감세하는 공약 이 구애한 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해왔고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를 표한 바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강벨트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이 종부세나 상속세 부담이 대폭 늘었던 지역이라는 이 점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뼈아픈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의 표심을 민주당 쪽으로 옮긴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효능감이 표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보였던 청년 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청소년 배당 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서 복지 정책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어진 면도 있고 또 성남시장 재임시 시작한 지역화폐 이게 경기도로 확대가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것도 평가를 받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깔려있던 기저에 깔려있던 정권 심판론 예. 이게 뭐 수도권 지역에 강하게 불었다. 그렇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폭 진 이유는 뭡니까? 사실 국민의힘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번복 같은 이런 게 좀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난 2월 3월 잠실, 삼청, 대치, 청담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일부 지역을 토호제 구역에서 해제를 했다가 집값이 급등하니까 결국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렇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강남 3구 용산 여기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섰지만 이런 정책 혼선이 전체 서울 지역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의 연속성이나 아니면은 지역구 의원들이 또 지난해 어떻게 보면은 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이런 지역적인 또 집중적인 그런 표심 변화도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도 경기지사를 지낸 뭐 그런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계엄 이후에 표심 또 이재명, 김문수 두 사람 경기지사 했던 걸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유권자들 새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바는 뭐죠? 여론조사 등을 쭉 보면은 내란 종시 뭐 정치적 안정, 경제 회복, 행정 능력 강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재건축 문제나 세금 문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길 바라는 걸로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고 또 경기 지역에서도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남북 문제,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왔던 평화부지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 정무부지사에게 평화 이 여러 가지 해법을 마련하길 바랐던 이런 모습들, 그렇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 지역, 접경 지역에서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수원, 부천, 김포 이런 지역적인 발전을 바라는 모습,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천의 발전을 더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경제 민생 살려야 되고 지역 현안 해결해 달라 한마디로 그 얘기인 거죠. 네, 특히 뭐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란 사태 비상계엄 이후에 여기에 또 민감한 반응했던 표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안정 또 내란 종식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국의 민심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